안녕하세요. 저는 매업이 산상기를 수료한 강희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원포인트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고요. 올해 제가 한갑이거든요. 그래서 한갑된 기념으로 한번 이 자리를 갖다 한번 서보고 싶었고, 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에게 아까 23년간이라고 했는데 경매도 투자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좀 다 해봤어요. 땅 투자도 해보고.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지금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라고 해봤지만 사실 IMF 때는 20%가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직장 만났을 때 1989년도에는 12.8% 은행 가서 아부를 떨어야지만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저자 신영강 씨는 네이버 카페 부와 지식의 배움터 부지런 대표이시죠. 그리고 이분도 20년 경력의 실전 투자자이고 부동산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나 삼성캐피탈, 현대캐피탈, DB 손해보험의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저서로는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 이 책에는 이제 과거 역사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같이 겸해서 보면 참 좋은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튜브 부동산 TV가 있는데 나오기 전에 부동산 TV 좀 많이 보고 이분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좀 계속 살펴보고 왔고요. 블로그로는 불용의 부동산 지식 공작소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요는 침체기, 회복기, 상승기, 급등기로 해가지고 4단계로 나눠졌었는데요. 여기서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회복 준비기, 확산기, 쇠퇴기를 갖다 더 넣으셨어요. 근데 돈 버는 시기는 가장 어디 있냐면은 침체기에서 회복 준비기, 회복기 요 사이가 가장 돈 버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부양책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기에서 확산기로 넘어가는 규제가 좀 시작되는 그런 단계죠. 그리고 급등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는 단계는 이제 규제를 갖다 완전히 강화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침체기장을 갖다 만들기 때문에 1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데 계속 지금 지켜보면은 계속 변합니다. 뭐 10년 단위로 변하든 어떻게든 계속 변하고 있더라고요. 자, 부동산 시장의 방향과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급의 변화, 전세 가격의 변화, 투자 수요의 변화, 실수요의 변화,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는데 이게 다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같이 풀어나가 볼게요. 자,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는 투자 공시에도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가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면 주변이 또 움직이죠. 자, 침체기에는 매매는 사라지고 전세가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싼 금매물만 거래되고 기존 가격으로는 매매가 안 되죠. 전세 시장이 약간 상승하고 보합세 또는 일부 지역의 상승으로 집값의 하락이 우려가 됩니다. 이제 건설사의 미분양물로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되고 수익형 부동산과 경매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기회를 만드는 시기라 이때는 정말 공부하기 좋은 시기고요. 규제 완화책으로 컨텀 정부의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벼락 거지하고 벼락 부자가 나타나는 시기죠. 그리고 회복 준비 기기가 있습니다. 전세가 급등하고 친부동산 정책이 등장하는데 건설사의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갭 투자, 아파트 청약 또는 분양권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죠. 그래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완화 정책이 있어가지고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나섭니다. 이때는. 그래서 지금과 반대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줘요. 청약 제도 개선과 재건축 규제 완화. 이 경험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저점 가격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시기거든요. 조세 감면 제도 그때 있어가지고 강주에서도 서밋플레이스 같은 경우 분양가직에 조세 감면 혜택이 있었어요. 자, 회복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은 건설사의 공급 물량이 늘어납니다. 이제 청약시장 가열 양상과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강남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탄력하고 신축하고 구축도 같이 상승합니다. 뭐 재건축 단지라든가 그래서 마용성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승기에는 급등하다가 일부 조정을 받습니다. 가격이 급상승하면은 정부의 규제책이 또 나와요. 청약제도 개편하고 재건축 사업 규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세 강화하죠. 그리고 역전세난이 생기기도 합니다. 역전세난 하니까 예전에 정말 많이 시달렸거든요. 저도 갭투자 예전에 했다가 전세 세입자 내줘야 되는데 돈줄이 좀 막히다 보니까 정말 힘든 시기였다 느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이제 불안감으로 이제 실수요자가 시장에 거대 참여합니다.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몇 억씩 벌었다는 사람이 늘면서 이거 뒤처지지 말아야겠지 하고 조급증이 생겨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진짜 등장하는 그런 타임입니다. 자, 학사기를 1차 순환장하고 2차 순환장 급등기로 이렇게 나누셨는데요. 공급이 줄고 실수요자가 늘어납니다. A급 물건은 매도 물량보다 매수 수요가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강남에 똘똘한 한 채 하면은 매도하는 것보다는 증여라든가 그런 걸로 피해서 가죠. 자, 중심지에서 벗어난 주변으로 확산되는 분사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제 갭 매우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상승분열이 확산을 막으려고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8 9.13 대책, 2020 소득세법이죠. 취등록세, 중과세 때리고 뭐하고 하면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 청약을 노리고 건설사는 분양을 연기하여 공급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으로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공급이 부족하는데 정말 발표가 나도 입주 시기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시장을 갖다가 공급량이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론자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 하락한다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전문가들 중에. 그리고 급등기 2차 순환장이 있어요. 실수요자가 이제 외곽 지역까지 퍼집니다. 뭐 병점이나 이런데 외곽 지역으로 가는데 외곽 지역의 동대표 집값 올리기 갑질하죠. 많이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부녀의 대표도 몰려와가지고 떼거리로 와가지고 막 집값 저격을 하는데 지금 이제 단지 내에서 이제 그 카페라는 데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허위 매물 신고 무지 급증합니다. 멀쩡히 있는 매물도 허위 매물이라고 막 신고가 들어와요. 그리고 얼마 이하로는 집을 팔지 말라. 또 단체로 호가놓기고 낮은 가격으로 매물 올리는 중개업소에게 불매운동 들어갑니다. 이때 좀 괴롭습니다, 정말. 예. 급등기 2차 이제 순환에서 전세 시장에 있던 수요자들이 이제 불안감에 이제 주택을 구입하게 돼요. 그래서 전세 갭투자와 풍선 효과를 발생지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데 전세 가격은 상승하는데 외곽 지역의 매매까지 상승한다면 주택 가격이 어려워져가지고 불안감 때문에 또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적 투자가 필요한 단계가 되죠. 그래서 항상 내 물건이 팔려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내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세택인지 친책인지 지금 현재 좀 정체되어 있거든요. 정부의 규제로 주택 공급이 줄고 매수를 꺼린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 대기하는 수요가 늘면서 매입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세택이 수요는 조금씩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데 가격 상승으로 매수를 갖다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제 덜 오른 지역으로 합니다. 지방에 있는데 곳곳이 다 올라갔는데 이제는 덜 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대출 규제와 정책적으로 규제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약자 수가 감소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가 되죠. 그리고 침체기인 2008년도에 이때는 전부 다 침체기라고 했거든요. 2008년도에. 근데 2008년도 침체기 때도 돈 번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대구, 부산은 물량이 좀 적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찾아보면은 틈새 시장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이 길어질수록 현금 흐름이 막히고 손질하고 하락세가 가속화가 되죠. 이제 수급의 상태는 미분양 물량 추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미분양이 얼마나 지금 현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청약 경쟁률 추이를 보고서 지금 현재 상황을 갖다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락 시에는 영불이 죽어나가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상승장 투자의 기본은 여기서 제일 얘기하는 갯벌리기와 갯매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의 전략이 내년에도 통할 수 있을까?
통한다는 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세 갭 투자에 이제 세 가지 조건을 갖다 얘기하는데 매매 가격은 정체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올라갈 상황이 돼가지고 전세난에 의한 불안 심리가 심화되죠.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대상을 찾아 전세 끼고 투자하는 방식이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을 갖아야 합니다. 전세 갭 투자에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액 투자를 갖다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상승기 사이클이 왔을 때 그때 보는데 상승기 사이클은 침체기를 벗어나서 상승세로 또렷해지고 전세 갭 투자가 알려진 상승 초중반 때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중심지 외곽지를 따져야 하는 이유는 오를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갖다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따가도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좋은 입지와 신축부터 상승하는 갭 벌리기 현상이 있습니다. 상승상 초반에는 갭 벌리기를 적극 활용하죠. 입지가 좋은 곳, 그쪽을 제일 먼저 고려하고 가능하면은 신축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아라. 신축 아파트 분양받는 거 나중에 갭차가 확 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장 초반에는 청약 분양권 투자가 유리합니다. 갭 투자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 투입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분양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예측으로 나중에 상승을 기대해보죠. 그리고 과거 가격이 얽매이면 성공적 투자가 어렵다. 투자자라면 기존 현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찾으려 꾸준히 공부합니다. 저는 이 부동산 상승과 하락을 계속 겪다 보니까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이러다가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또 장이 또 좋아지면 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벌어진 가격 차이가 다시 줄어드는 갭 메우기 현상이 반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갭 메우기는 이제 신축 아파트 상승 시에도 구축 아파트도 시차를 두고 동반 상승하죠. A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 동반 상승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갭 메우기 패턴을 알면 선 진입도 가능하다. 이제 지역 내에 순환매가 이루어지는데 순환매라는 건 어떤 종목에 호재가 발생하면 투자자가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듯 그 주가에 연관성이 있는 종목의 주가도 상승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하거든요. 자, 요거는 저자가 영등포구 당산동 그때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데 아까도 청약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원가예요. 센트럴 아이파크를 보면은 그때 2018년도 3월에 분양가가 8억 9천이었거든요. 근데 레미안 4차 아파트는 역세권 가까운데 9억 5천이었어요. 근데 효성 1차 아파트는 약간 거기서 좀 떨어진데 옆에 단지이긴 하지만 7억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쓴 시기가 2020년도 이제 3월을 갖다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센트럴 아이파크는 17억, 레미안 4차는 랜드마크 아파트를 분류해서 14억, 효성 1차는 올라간 게 10억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벌어진 거는 이번에 이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때 책을 갖다 썼을 적에만 하더라도 약간 상승 분위기가 가지고 한 2, 3억 정도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 지금 현재는 19억, 레미안 4차는 17억, 효소 1차.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기회는 청약을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대표 아파트를 사야 돼요. 랜드마크 아파트.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주변에 덜 오른 구축 아파트를 갖다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는 이제 주변으로 자꾸 확산이 됩니다.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의 확산이 불러오는 풍선 효과로 이제 순환매가 또 다시 한번 이루어지죠. 이제 풍선 효과는 지역 순환매, 주변 지역까지 확산되는데 이렇게 확산되는 거는 강남을 시작해가지고 마용성으로 강진구로 또 차선 체결이죠. 그래서 풍선 효과는 부동산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상승세가 높은 지역의 주변으로 확산이 됩니다. 자신의 투입 자금 대비 수익률로 효율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 활용 전략으로 정부 규제를 갖다가 이용을 한번 해보죠.
규제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2016년도에도 그때 한참 서울 지역 쪽에서는 과천, 성남, 한양, 동탄으로 계속 수도권으로 이게 확대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으로 향하는 수요를 잡아라. 9억으로 아까 대출에 대한 거 제재를 했으면은 9억 미만으로 또 추가 대출을 받지 않은 경기 인천 아파트가 또 다시 급증을 또 한 번 했었어요. 자, 풍선효과 활용 전략 실현이 가까운 호재를 갖다 활용하는데 저희가 수원 강교수하고 있는데 수원에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자리가 증가하는 거 인천 송도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대구의 스마트시티, 오송의 바이오 산업단지가 있죠. 그리고 또 교통망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상승하거든요. 이제 업무 중심지로의 교통망이 신설되는 거, 수도권 강역 급행철도에 있는 GTX A가 있고 신안산선에 C 노선이 있고 강교 이번에 호메실 GTX B 노선이 있습니다. 이제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곳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여기 안산에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안산에 입주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오르진 않았다가 21년도에는 이제 급감해가지고 이게 물량이 적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투자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오를 때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물량이 굉장히 신경 쓰여요. 지금 수원에는 이제 재개발했던 단지 8달 8구역하고 8달 6구역이 있는데 한 7,000세대가 이번에 입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여파를 다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세도 안 나가고 매매 특히나 안 되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시차를 두고 주변으로 퍼져나가는데 수원시 영통지구, 제가 영통에서도 부동산을 10년 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통지구의 만포동 실스테이트가 분양가가 그때 당시에 4억이었어요. 그리고 아이파크 캐슬이 나중에 분양하는데 맨 처음엔 초기가 1,000만 원도 안 됐었는데 아이파크 캐슬이 4억 4천만 원에 분양이 되니까 프리미엄이 바로 붙더라고요. 4천이. 그리고 하서 프로지오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하서 프로지 아파트는 분양가가 5억 4천원 분양을 했어요. 근데 하서 지역보다는 영동 지역이 조금 더 인기가 좋거든요. 삼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도 프리미엄이 붙은 거는 야 네가 5억 4천에 분양하는데 나는 한 1억 이상은 난 프리미엄이 오를 수 있어. 그래서 좀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따른 저기로 신축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니라 구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실스테이트 영통 바로 길 건너에 보면은 신동 매니안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실스테이트가 7억 4천 가지의 갭 차이가 신동아 레미안은 6억 3천으로 한 1억 정도 지죠. 그때 극동 푸른별 3억이라는 거는 요건 좀 작은 단지예요. 한 200세대 정도, 100몇 세대 뭐 요 정도로 나홀로 단지 비슷하게 조금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3억이라는 건 좀 많이 좀 차이가 지죠. 근데 지금 이번에 얼마나 올랐나 하고 보니까 힐스테이트 영통이 9억 4,700, 신동아 레미안이 8억, 극동의 푸른별은 4억. 이번에 신고가 나왔더라고요. 4억으로. 아마 이제 실수요자가 좀 급한 마음에 또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의 매수자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강남, 송파, 분당, 수지, 수원은 경부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집을 못 사면 조금 약간 외곽으로 움직여지죠. 그리고 주변 가격 상승과 기대감 그리고 호재의 발생은 인천의 2019년도 8월에 GTX-B 예비 타당성이 통과됐었죠. 그때 많이 올라갔죠. 예. 이게 다 호재가 있으면은 이렇게 좀 가격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상승장 한복판에서 활용 가능한 투자 전략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웅덩이 효과로 상대적 저평가 물건을 찾는데 웅덩이 효과라는 거는 주변과 비교해서 유독 푹 꺼져 보이는 현상이죠. 다른 아파트는 오르는데 오르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르지 못했던 아파트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이제 역삼동에 대림 아파트가 시세에 비해서 조금 거기가 좀 덜 나가나 봐요. 그래서 역삼동 현대 아이파크나 레미안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간의 웅덩이 효과도 존재한다. 이 경부선 라인으로 이렇게 쭉 보면 분당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선에서 죽전 같은 경우는 좀 그동안 좀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죽전도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용인 플랫폼 시티가 바로 길 건너에 있거든요. 앞으로 역세권이 들어서고 하는데 그동안 저평가됐던 것도 동반 상승이 되고요.
그리고 유사 종목 간의 운동이 효과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상품이 아파트에. 그래서 위례 꿈에 그린 아파트 대신에 위례 GL 프로즈 아파텔이 인기를 갖다 끌고 있는데 같이 동반상사합니다. 강릉에는 포레나라는 84 타입의 오피스텔이 있어요. 근데 호실교 바로 앞에 있거든요. 거기 매매가가 16억이 넘어요. 예. 왜냐면은 그 주변으로는 한 24평을 대체할 상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수도 보이고 약간의 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살기 좋은 쪽으로 예, 그렇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스터디 한번 해보면 관찰과 비교를 통해 이제 투자의 퍼즐을 맞추자 했는데 고양시 향동지구에 있어요. 향동지구는 서울과 가깝고 신축으로 선호도가 높아 갭 메우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인근 지역과 비교해보면 서울시 상암지구가 바로 거기서 가깝거든요. 수색, 중산 뉴타운도 있고 고양시의 덕은지구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있죠. 2017년도 상암지구는 평당 2,200, 수색, 중산 뉴타운 분양가는 평당 1,647만 원, 향동지구는 평당 1,500원인데 전부 다 올랐어요 지금. 무조건 좋은 입지보다는 이제 나에게 맞는 투자 지역을 선택하라. 그래서 최고 수익이 달성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무리한 투자했다가 밤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적도 있지만은 예, 보니까 무리한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정부 규제로 인한 일시적 조정장을 할 때 노리는데 정부의 규제 발표가 되면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그때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랜드마크 아파트는 정부 규제의 첫 번째 타겟에서 지금 현재 랜드마크 잠실에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랜드마크에서 이제 잠실 파크리오가 있고 엘스가 있는데 이런 대책이 나올 시기마다 이게 갭이 좀 좁아져요. 그럼 좁아질 적에 규제책으로 좀 얼어있을 적에 그때 좀 갈아타려고 마음먹은 사람 같으면은 갈아타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헬로우시티 입주할 당시에는 주변에 아마 다 좀 침체였을 거예요. 그래서 헬로우시티 입주 시기라든가 그런 게 말려 있으면은 완료가 됐었을 때 그때는 이제 주변에 상승하는데 반대로 내가 꼭 매입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좀 몰려 있을 적에 좀 약간 좀 다운되어 있을 적에 그때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양한 전략을 복합적으로 응용하는데 모태평이대로 호재가 있는가를 봅니다. 이제 현재 동판교에 판교에서 가격이 동판교하고 서판교하고 좀 가격 차이가 있죠 지금. 이제 동판교에 있는 데가 조금 더 가격이 높더라고요. 근데 서판교도 앞으로 좋아지는 게 월곡 판교선이 지나갈 예정으로 가격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됐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썼을 때는 2021년도 한 6월 3월 정도? 그래서 산업마을 구형 사랑아파트가 한 12억 같고 산은단지 임대아파트가 한 10억 정도인데 다 역세권에 있어요. 역세권 예정지에. 근데 2억 정도가 다운되어 있는 저평가 지역을 좀 잡아서 움직인다면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고민하는 투자자에게는 끊임없이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기존 관점이 아닌 앞으로 이제 바뀌게 된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은 낮은 가격으로 중심지에 진입할 기회가 또 옵니다. 그래서 판교의 산업 8단지의 서판교이나 신길동 뉴타운도 좀 주의 깊게 보면은 지하철 7호선과 신안산선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좀 이렇게 틈새 시장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승장 이제 후반부에 갭 투자는 또 달라야 됩니다. 이게 막 올라갔다고 해서 맨날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아까 상승장 초, 중에 투자를 갖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 후반에 이제 유용한 전세 갭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강화될 때 다시 찾아오는 갭 투자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규제를 갖다 강화하면은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수요가 지면서 매매 가격이 정체되고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건설사의 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되죠.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움직여집니다.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실수요자는 청약 신청을 해야 전세 시장에 대겠다가 불안한 심리로 또다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전세 갭 투자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은 갭 매입기가 가능한 지역을 찾는데
진짜 껌 대신 다락으로 노도강 많이 갭 투자 들어왔었죠. 그리고 실수요자가 선호할 만한 준신축이나 구축도 좋다. 이제 구축 아파트라도 일단은 내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거주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전세가가 좀 상승하게 됩니다. 시기와 상관없는 국제적 전세 갭 투자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천안에 그때 입주가 계속 연이어가지고 여기도 안산처럼 2019년대까지는 침체기였어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적은 2020년도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동일 생활권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대체제 효과가 있는데 2014년도부터 세종시가 입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여파로 대전의 전세 매매 정체성이 있다가 2019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입주가 감소되니까 그때 사이에 좀 상승을 했어요. 지역별로 좀 다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자, 성공적인 전세 갭 투자의 5개 전략이 있습니다. 상승장 후반에 전세 갭 투자 활용하는 거는 1단계는 입주 물량 감소 추이를 갖다 확인을 하고요. 수원과 화성시가 2020년도부터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대체지의 여부를 갖다 확인하는 거는 동탄, 신도시, 병점이 대체지가 돼가지고 수원, 동탄 상승할 때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승세 또는 하락세 여부를 확인할 때 경부 라인으로 병점까지 상승하게 되고요. 4단계는 이제 중심지나 주변지에 투자 대상을 갖다 결정할 때 제가 보기엔 이분이 병점 신창 아파트를 직접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갭 차이를 갖다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병점 신창 아파트는 매매가가 2019년도 말에 2억 5천인데 전세금이 2억 1천이었어요. 그때 갭 차이로 4천만 원 정도가 줬는데 이 책을 쓴 당시에 1년 전이었던 거예요. 2020년도 5월에는 매매가가 3억 2천으로 전세금은 2억 1천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1억 정도 갭 차이가 지고요. 지금은 이제 이번에 어느 정도 되나 보니까 최고가 6억 2천까지 찍었더라고요. 근데 매매가 5억 5천으로 전세값 3억 5천. 지금은 갭 차이가 한 2억 정도가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이제 이 지역에 이제 병전형 아이캐슬하고 비교를 하셨거든요. 아이캐슬 같은 경우 분양을 갖다 받은 겁니다. 분양을 받으면 원가가 3억 6천이죠. 분양가 3억 6천에 초기 비용은 10%에 3,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전 이때는 2억 5천만 원 매매가였는데 현재는 한 5억 5천 정도 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전세 갭 차이로 4천만 원을 투자를 했을 경우 지금 와서 보면은 매매가는 한 4억 5천 정도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게 신축 아파트 쪽으로 구축하고 신축에 대한 차이점을 갖다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이제는 하락 리스크를 예방하는 장기적인 이제 투자 전략을 한번 볼게요. 이제 상승장의 규제는 이제 지금은 계속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정부는 정말 고물줄 풀어줬다 저기 했다 하듯이 규제와 이런 거 완화하는 게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정부의 이제 급격한 부동산 지금 상승을 막아가지고 추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규제책이 나오는 거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상승장에 동반하는 등장하는 이제 규제의 5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세금 중과 다주택자는 투자 수요자다. 투기꾼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정부에서 몰아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지금 동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취등록세, 양도세 중과하죠. 아주 2020 대책으로 기가 막히게 때려봅니다. 2020 710 대책. 대출 요건 강화를 합니다. 자금줄 차단하고 주택금리 심리를 위축합니다. 대출 규제 완전히 DSR에 의해 규제를 하죠.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 상승을 막고 전매 금지로 이제 프리미엄을 차단시킵니다. 지금은 무조건 입주를 해야 돼요. 그때는 입주 안 해도 가능하고 전매도 완화를 시켜줬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지고 지금은 무조건 전매 금지입니다. 재건축 시장과 규제 강화를 위해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으로 세금 강화책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죠. 서울에는 재건축 공급 물량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데 재건축에 또 투자 수요자가 몰릴까봐 초과 이익 환수제를 갖다가 해서 세금을 갖다가 강화시키죠.
그리고 규제 지역에 이제 계속 투기 지역, 투기 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렇게 계속 강화를 합니다. 자, 돈독이 오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죠. 잘 봐야 되는 게 투자 수요가 감소하거나 정체될 때 하수들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더욱 투자율을 올리고 고수들은 매도하고 시장을 이때 빠져나갑니다. 이제 고수들은 항상 리스크를 대비하거든요. 그래서 요 틈새로 또 어떤 적이 있으면 오피스텔 요즘에 계속 이렇게 하는데 역전세난 있고 전세가가 2억이면은 매매가는 1억 9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세에 대한 거를 갖다 이제 법인을 갖다 설립을 해가지고 요즘에 사들어오는 경우가 작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굉장히 순환매가 돌았었거든요. 예, 취득세 이제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 편법으로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데 법인 편법도 이거는 다 규제가 들어왔어요. 이제 똘똘한 한 채는 언제나 유효하다. 그래서 항상 입지가 좋을수록 상승기에 더 많이 오르는 거를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쉽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만큼 좋은 곳을 선택해야 된다. 한번 강남에서 분당 신도시가 돼가지고 분당 신도시로 이전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분당 신도시로 이전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신도시니까 살기 좋다라고 했는데 다시 강남 진입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강남에 딱 터져보면은 그냥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거주용 주택 마련이 중요한 이유는 보금자리가 안정돼야 투자에 더욱 집중이 가능하다. 내가 살고 있는 실소자,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는 거고 보금자리가 안정돼야 투자가 더욱 집중이 가능합니다. 자, 흐름을 타면 상급지 갈아타기가 수월해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파크리오가 아마 잠실 리센츠나 뭐 이런 데보다 조금 약한데 그럴 때는 규제책에 있었을 적에 저기 갈아타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부양책을 펼칠 때는 가용할 수 있는 자금안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갖다 신축 여러 채 매입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에는 똘똘한 한 채, 이제 고양시는 우편구로, 의정부에서는 노원구로, 인천에서는 부천, 강명으로, 의왕, 군포에서는 평촌, 가천으로 조금 약간 상급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고요. 갈아타기의 필수 전략으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으로 지금 현재 2주택만 매입을 하더라도 취득에 대한 증가가 8%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 나가는 방법이 수천만 원의 이제 세금을 아끼는 일시적 2주택 전략으로는 갭 벌리기 하고 갭 매입기에 타이밍을 활용하거나 웅덩이 효과를 이용해 저평가된 주택을 매입하는 연구가 필요한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존 주택의 입주권을 갖다 말씀하세요. 입주권 전략이라는 거는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 후에 2년 내에 이제 종전의 주택을 처분 시 일시적으로 기존 주택 비과세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마포의 레미안 프로즈 아파트가 조금 더 상급으로 좀 옮기고 싶다 하면은 지금 잠실 진주 미성 크롭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중이거든요. 지금 재건축하는데 건축하는데 3년 걸리고 입주하는데 2년이면은 합쳐서 5년이 시간적 벌어집니다. 그러면 5년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그만큼 또 가격이 높아지면 양도 차익이 또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양도 지금 현재 규정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재건축 산업하고 재개발이 서울에서는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양도 가능한 건지 아닌지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양도 가능한 거는 조합 설립 인가 전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은 2018년도 1월 24일 전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구역이고요. 양도가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고요. 2018년도 1월 24일 이후 사업 시행 인가 신청고요. 관리 처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입니다. 예외 조항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하락장을 두려워한다면 투자자가 될 수 없다.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투자자는 절대로 투자는 줄어도 투자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하락장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에 얽매이기보다는 위기를 갖다 기회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락장이 오면 시장은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이제 무리한 대출로 이렇게 하우스푸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돈 버는 시기는 이제 IMF 때 강남 빌딩 매입하고 남들이 막 안 살 때
그때 매입을 하면 많이 올랐고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 리먼 브라더스 그때 주식 매입할 적에 몇 배가 상승됩니다. 그리고 아까 침체기였던 2008년도서부터 시작했는데 2009년서부터 13년대에는 대구가 급상승했어요. 네. 그리고 하락시 진입하기 어려운 중심지의 부동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고요. 매도 전까지는 명목상 손실이고 잘 버티면 이제 버틴다. 정말 웬만하면 버티면은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버티면은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고 중심지 진입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승기 후반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기회가 또 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떤 시기가 있을까? 이거 책 쓴 시기만 하더라도 2021년도 3월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만 이 책을 읽고 투자했으면 한 2억 이상은 좀 벌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마음고생할 것 같아요. 청약률이 높고 미분양 아파트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은 시장에 수요자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 쓸 당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이번에 부동산 TV를 좀 부지런 TV도 좀 봤는데 서울 및 수도권은 올해 상승기를 거친 후반부이고 혼동기이고 지금 현재 조정 장세이다. 현재는 수요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당분간 공급 부족으로 혼동기이다. 이제 하락의 시도는 미분양의 속도로 본다. 심리가 위축된다. 지금 이제 좀 미분양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양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침체기로 좀 접어들면은 그 시기 지나가지고 한 번 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무조건 올인하지 말고 위기 관리에 신경을 쓴다. 예. 부동산 시장은 자연과보다는 인문학에 가깝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하는데 심리전이에요. 진짜 이거는 남들 저기 했다 그러면은 부동산은 심리전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강제 보유가 돼요. 시간 게임이다. 진짜 엉덩이 무겁게 쭉 깔고 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게임이죠. 그리고 목표치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짠다. 이제 투자는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끌에서 무리하게 집은 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는 자금 여력이 되면 집을 매입해야 되고 상승과 하락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시기냐면은 공부해야 됩니다. 개그맨 한영이도 한 책을 갖다 150권 정도 2년 동안 읽고서 그 다음에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흐름을 알고 투자를 하면은 정말 모르고 투자하는 것보다 정말 공부 스터디하고서 투자하는 거하고 다르죠. 자, 요거는 제가 121페이지를 보니까 나는 청약에 불가능하다라고 또는 보유자금이 부족하다고 괜히 속상해하거나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같은 지역에서도 어떤 투자를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따라 수익 창출에게는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저도 돈이 많이 묶여 있었어요. 양양 땅 요전에 좀 팔리긴 했지만은 땅에 묶여 있고 재개발 단지에 묶여 있고 아파트에 묶여 있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금 있었던 거를 좀 그때 당시에는 2015년도였거든요. 2015년대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좀 용이했었어요. 그래서 전세 자금을 일부러 좀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돈을 좀 투자를 했다 했었는데요. 이제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읽어보면은 빚은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다. 그래. 생산성이 있으면 이렇게 좀 투자성이 있으면은 좀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고 그리고 소비하는 거 명품을 산다든가 자동차를 산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융자를 일으켜서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저희 그 집안에서도 제일 남의 편을 선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융자를 일으키면 큰일 난다고 융자 일으키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융자 싸우기 싫어가지고 안 했는데 제가 한번 좀 설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4억 원에 43평이거든요. 서울의 아파트.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3억을 받아가지고 중 아파트 있어요. 거기 호수가 나오는데 강교 거기 있는데 분양가가 6억 5천이었어요. 근데 계약금 10% 6,500만 원에다가 호수뷰가 나오는 거 프리미엄이 좀 붙었거든요. 총피였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등기가 이전이 되는데 총피로 피 5,300 주고 그리고 양도세 매수 부담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세금 2,150만 원 내고 초기 비용은 1억 3,950만 원 한 1억 4천 가지고서
지금 현재는 호시비가 18억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돈이 없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상승분이라든가 아니면 꼭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전세금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기를 갖다 보는 거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3억 원 받아가지고 2개를 샀거든요. 사실 파크자이 테라스는 여기 이현도 대표님 아시죠? 저희 33기에 서로 간에 이제 부동산 사무실 탐방을 갖다 했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피를 갖다 1,000만 원을 갖다 주고 이제 건설사에서 또 직접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피를 주고 가져왔는데 2017년도 4월달 되어가지고 입주를 갖다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입주할 마음이 그만큼도 없었고, 그리고 이걸 되팔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또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다가 마이너스 1,000만 원 해가지고 올렸는데도 누구나 거들떠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곤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딸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이하고 또 우리 아들하고 있는 자금들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잔금 치르고 융자 일으켜가지고 투자금이 3억 2,63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팔고 나올 적에는 좀 시기가 좋아가지고 10억 8천을 팔고 나왔어요. 예. 자, 돈 버는 얘기 또 한 번 해드릴게요. 이 정석 씨라고 지금 현재 제가 책을 갖다 가져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전세금으로 살고 싶은 단독주택 짓기. 이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노가다라고 해서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전국기계 공고를 졸업하고 건축 현장에서 새벽 4시간에 나가가지고 목공 형틀 이렇게 짜는 거,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공 기술자이긴 한데 삶에 맨날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비슷하게 그냥 술의 의지를 좀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통신대학의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현재는 자기 건물에다가 카이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술로 주화종합건설 하우징 대표입니다. 시공까지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구비독이라는 이제 독서 모임이 또 따로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골프 모임이 또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같이 운동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자금이 5억도 안 된 거 가지고서 지금 27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토지대금은 좀 피를 주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6억 5,800이었고요. 투입한 거는 땅값으로 7,800을 주고 취득록세 3,100만 원을 갖다 댔거든요. 땅에 대한 융자도 5억 8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실제 땅에 대한 투자는 1억 900만 원이었고요. 건축비는 한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 그 돈이 한 3억 정도가 있었고요. 이제 준공 후에 나중에 이제 투룸 전세 이런 거 다 뺐어서 지금 3억이 건축비고요. 취득록세는 1,960만 원이 들었어요. 실투자 비용은 3억 1,960만 원이에요. 두 개 다 합치면은 한 4억 한 얼마 정도 되는데 5억 미만으로 지금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냐면은 1층은 이제 본인 사무실로 이렇게 카이 부동산하고 주택종합 건설 하우징을 갖다 운영하고 있고요. 2층에는 3룸 전세 3억 8천, 그리고 1.5룸은 2천에 70, 3층은 3룸 전세 4억 원, 그리고 1.5룸 보증금 2천에 70만 원으로 이렇게 물건을 뺐거든요. 그래서 4층에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인사말 한번 멘트 주셨거든요. 인생 역전이죠. 정말 노가다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금 이제 건물주가 돼가지고 여유롭게 지금 현재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은 운이 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거를 아마 이제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는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기회는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요즘에 그렇죠. 전화기 고장난다 들었다 놨다 안 해요. 저는 지금 그런 식인데 지금은 이제 뭐 친척이 왔나 보다 몇 번 겪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중개업보다는 사실 투자자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님들 좋은 일 다 시켜줘가지고 손님들은 이렇게 돈 버는 걸 갖다 보는데 우리는 시드머니가 조금씩이라도 있으면 계속 그거를 갖다 굴려서 나중에는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